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셨다고 하는 그 그냥 단순한 그 팩트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인 데서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룡 선생님 혹시 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하고 관계요? 아니 우리 저 김진호 선생님이 혹시 있는 다른 얘기하다가 이런 거 조금 깊은 얘기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제가 처음에 더불어스 회원이고 이게 신영복 선생님 좋아해 이랬더니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다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빨갱이래, 간첩이래, 너 이상한 단체 들어간 거 아니야? 빨리 나와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옆에서 20년 동안 계속 같이 계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요. 그 신영복 선생님이 어떤 사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암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이미 사람들이 검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보러 빨리 나오래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빨리 나가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네. 어려운 얘기고요. 네, 네. 아마 우리 네. 사회자가 저랑 얘기하자고 하는 주제도 그런 거랑 그래요? 약간은 연결도 있을 그래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관한 얘기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있더라.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가 자기 자신이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를 공부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이 공부는 망치로 하는 거라 그럴 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남의 머리 때리면 되나요? 자기 머리 때리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불편하면 사람들은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부 못 해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공부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하나라도 더 획득을 해가지고 그걸로 남 앞에서 권력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의 권총을 빵빵 쏘거나 잘난 척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공부하라 그러면 지식을 막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돈 가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은 공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파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때리라고요. 자기 머리를.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서 빨갱이 얘기는 이 정도로만 얘기해요. 이게 뭐 저 의문현답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 제 후배가 경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간첩시대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 보시는 분들 빨갱이 신화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보시고 깰 수 있는 이제는 학문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보시고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선생님 말씀으로 이제 그걸 큰 틀에서 보면 신 선생님이 이제 중세는 마녀 문맥의 사회라고 그랬고 조선 시대는 영모 문맥의 사회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역정모의를 했다고 하면 그냥 삼족을 멸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끝나니까. 신 선생님이 살던 때는 빨갱이 문맥의 사회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문맥에 갇혀 있는 거죠. 개인도 갇혀 있고 사회도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깨면서 그 사회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하여튼 그걸 꽤 강조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문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아유, 아주 좋은 질문.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질문을 좀 스스로 해보자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독일에도 간첩이 있다. 독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간첩,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간첩. 어느 나라나 그런 간첩이 있는 거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북한 간첩만 있냐? 이상하지 않냐? 미국 간첩도 있고 일본 간첩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랑 관계 있으니까 또 사실 있고 중국 간첩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다 있지. 왜 우리나라에는 북한 간첩만 있냐고. 이걸 질문을 좀 해라, 질문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다음에 북파 간첩 나오고 그러죠. 북파 간첩들 한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최영묵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프레임이 작동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여러분, 그저 최호령 쌤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프레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뭐 빨갱이 나이닥을 떠나서 좋은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화제를 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김진업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뭐 최영묵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의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뭐 오늘 김 전 선생님께 꼭 여쭤볼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신영묵 선생님의 사실 학문적 출발. 그러니까 신영묵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논의하고 뭐 관계론, 변방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학창 시절, 특히 대학 같은 시절의 학문의 출발은 사실 정치 경제학 아닙니까?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신영묵 선생 하면은 관계론 뭐 이런 정도에서만 떠올리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엄연히 학문적 출발은 정치 경제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 김진업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그 정통적인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또 신영묵 선생님과의 오랜 만남 해오셨기 때문에 언젠가 예전에 또 우리 김진업 선생님께서 정치 경제학에서 인문학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 이런 색다른 신영복의 정치 경제학 그리고 그것의 인문학적인 연관성 이거를 여쭤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논문도 쓰시고 강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그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대중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경제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에는 경제학이라고 부르죠.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걸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경제현상을 얘기할 때 왜 정치경제학이라고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나 이런 사람들이 불렀느냐면 그 경제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소득 얘기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 소득이죠. 부모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반대되는 말을 원천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천 소득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대, 이자, 이윤, 임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지대를 받는 사람들은 지주고요.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금융자본가죠, 말하자면. 그리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얻는 거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사회 집단이 있잖아요. 정치경제학을 처음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정치경제학 아담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니까 사실은 사회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련 사회 학문 체계에서는 사회학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어요. 정치경제학이 부르주아 학문 체계에, 그러니까 우리 쪽 학문 체계에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이 대응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자인데 왜 정치경제학 하냐, 왜 경제학 하냐 이런 질문하시면 정치경제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경제학을 이런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완전히 해체해버린 거는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우리 교과서 경제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제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작든 크든 다 자본가라는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본가는 그 돈 많은 사람,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늘날에는 경제 현상을 경제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옛날 우리 그 아담 스미스 리카도 선배들은 집단 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경제학은 경제학이고 정치 경제학은 사실 막스의 그 주저가 자본론인데 자본론의 부제목은 정치 경제학 비판이에요. 예, 예. 근데 옛날에 비판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비난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 판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 비판 자체가 새로운 정치 경제학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그 새로운 정치 경제학을 막스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오늘날 일상에서는 정치 경제학 그러면 막스의 경제학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정확히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르크스 이전에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정치경제학 비판, 강의원이 자본인이 뭐 다. 그런데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차를 떼내고 경제학이 됐어.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사람들한테 정치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치경제학은 지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의미하는 것처럼 된 거죠.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과정인데 실제로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계, 그 집단 간의 전체적인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우리가 보통 아담 스미스를 그냥 경제학자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고요. 도덕 철학이라는 책도 썼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 또 최영묵 선생님도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정치 경제학이 뭔지 아시겠죠? 너무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개념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정치학 아닌데. 플러스 경제학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건 아니고. 이게 영국에는 그 유명한 명문 런던 스쿨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 정경대학이라고는 대학이 아주 지금 세계적 명문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 풍토에서는 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그동안 김지현 선생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쇠기샘의 관계론이나 변방론이 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이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신영국 선생이 이해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청년 시절에 왜 신영국 선생님은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건데요. 여기서 사실 뭐 그렇다면은 뭐 감옥에 가시기 전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석사학위 쓰시고 숙명여대 교수로 갔던 그 짧은 시절에 석사학위 논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진호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할 때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가모리테 사생만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신혜목 선생님의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잘 모르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봉건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 이 글씨도 전부 신혜목 선생님이 손으로 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좀 알 필요도 있다. 그게 이번 인터뷰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해 주실 능력이 되실 분이 바로 김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선생님, 이 논문의 핵심 자본주의 해체에 관한 고찰 여기 1964년에 받으신 건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영복 선생님 책을 잘 안 읽는다고. 다 아는데 뭐 몸으로 다 아는데
사실 안 읽었어요. 근데 우리 정한진 선생님이 나보고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급히 이제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SOS 했더니 우리 최영국 선생님이 PDF 파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읽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그렇게 쉽게 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한자로 써 있어요.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빼놓고는 다 한글로 입력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파일로 좀 풀으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PDF는 게 이제 복사하신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PDF 파일을 갖고 있죠. 그러면 번역된 거? 아니 한자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 전부 한자. 한자에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래도 그 나이가 있어서 한자를 잘 읽는 편인데 그래도 모르는 한자들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로부터 초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래라는 말을 써요. 한자로. 안 쓰는 한자어가 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런 물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뭐 위요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위요란 말이 뭘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한자로도 그런 말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권할 수 있는 글은 아닌데 그렇지만 글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핵심을 좀 간단히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봉건제 사회 해체에 관한 고찰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은 정치경제학계에서 뭐 모리스 돕 그다음에 스위치, 폴 스위치 이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또 뭐 거기 일본 사람들 끼고 뭐 해서 1950년대. 50년대, 60년대 초까지 국제적인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 농민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본가가 됐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해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자본가로 변한 거다. 이런 식의 그 두 가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영복 선생님이 그 두 개의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두 개의 경로를 비교하면서 독일 사회의 역사적인 사례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독일 사회에 재판농농제. 그래서 예를 들어 동독 쪽 지역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고 서독 지역에서는 반대로 아래로부터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다. 농민들이 부자가 돼서 저쪽은 반대로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뻔한 논쟁이고 당시의 국제적인 논쟁이었던 건 맞는데 그걸 그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정리를 했는데 일단 하여간 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아주 뭐 핵심적 말씀 아이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제가 여지껏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명쾌한 설명 같아요. 농민들이 돈 벌어서 자본주의 바꿨느냐, 아니면 무역으로 됐느냐, 즉 내부적이냐, 시장이냐, 뭐 이건데 어쨌든 그 정치경제학 그 주제를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지식사회에서 핵심적인 그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왜 신영복 선생님이 그걸 주제로 삼았느냐예요. 석사 논문 주제로.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게 다음 질문인데. 예. 이게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봉건제 해체 이건 남의 나라 얘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서양 경제사라는 거를 그냥 정리해서 논문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제국이 1910년까지 뭐예요? 봉건제잖아요.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가
신분제를 없앴으니까 봉건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거기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럼 봉건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45년 해방돼 가지고 갑자기 그럼 자본주의로 바뀌나요? 45년부터 60년까지 15년 정도예요. 4.19 때까지. 그 15년 안에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요? 남들 300년 걸린 걸 15년 만에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이 이걸 쓰신 1964년 당시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냐면 그 한반도 사회가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당연히. 쓰게 됐다. 그러니 이건 우리 문제지. 이게 근대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경로가 이루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남의 나라 경제사 무슨 맞습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논문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논문의 중요하죠. 부제를 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제는 이제 노동 여기 보면 문제가 노동력의 핵심이잖아요. 사회적 존재 양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거든요. 노동 문제가 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사회적 존재 양식 그것이 사회의 구조를 규정한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논문이 왜 필요한가를 좀 정확히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김진업 선생님 그걸 바탕으로 하셔서 전에 다른 곳에서 그런 그 강연도 하셨잖아요. 정치경제학 이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정치경제학을 밑절미 삼아서 바탕으로 삼아서 인문학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오늘 논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결국 김진업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능했던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어떻게 정치경제학에서 인문학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다고 보셨는지 한번 좀 간단히 좀. 이거는 간단하게는 얘기를 못 하고요. 조금 설명해 주십니까? 좀 긴 얘기인데 줄여서 하시죠. 우선 이런 거 있어요. 그 신영복 선생님 조금 아까 제가 석사 논문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간략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이 제법 길어요. 이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역사 유물론에 관련된 얘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막스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막스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막스의 묘비명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학문은 철학은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학문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앞으로의 학문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묘비명에 써 있어요. 그때 세계를 변혁하는 학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왜 그게 세계를 변혁하는 학문이냐면 과학은 핵심적으로 결과로부터 경험되는 결과로부터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경험되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아내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과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원인을 뭐 하려고 찾아요? 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원인을 찾죠. 그래서 바꾸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변혁을 위한 학문이란 말이 사실은 막스가 자연과학에 능통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막스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이른바 근대 사회사상가들은 또는 사회철학가들은 다 근대 과학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그 과학을 자연에만 적용하지 말고 인간 사회까지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당시 근대 철학, 근대 사회사상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막스도 그런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역사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를 막스가 쓰게 된 이유는 역사의 어떤 힘들이 역사 진행 방향을 결정하느냐인데 막스가 하는 얘기가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의해서 제약된다.
자연 조건이 좋으면 내 행위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연 조건이 나쁘면 내 행위는 저렇게 찌그러든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속에서 나는 로마에 가면 난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거고 근대 사회에서 살게 되면 근대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위가 역사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제약 속에서 만들고 사회의 제약 속에서 만든다. 이걸 막스가 개념화한 게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말이에요. 생산력은 자연이 우리한테 인간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산관계는 사회가 우리를 규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사유물론이라는 걸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건 현대 용어로 바꾸면 사회과학이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특히 그 자연이라고 우리가 생산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물질적인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행위가 도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석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행동이 석기를 이용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오늘날 삽질하는 거 보고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삽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삽질을 해?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이 우리들의 행위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산력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도 사회구조예요. 이 생산력도 하나의 사회구조예요. 자연과의 관계를 통제하는 사회구조고 생산관계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제하는 사회구조고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니까 역사유물론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현복 선생님이 그 석사 논문에서 어떤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걸 우리가 이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생산양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토대라고 부르는데 흔히 막스의 역사유물론을 토대결정론 또는 경제결정론이라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식으로 환원주의적인 단일 인과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역사유물론은 인과 다중론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과다원론. 인과다원론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똑같은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토대결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결정하고 생산 양식이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젊었을 때니까 단호하게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생산 양식이 변화될 때 예를 들면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넘어가고 이럴 때 이렇게 변화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실제로 그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이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그 핵심적인 장소는 영국이다. 그런데 영국은 봉건제 변방에 있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갈 때 이 사회주의 사회가 실제로 나타난 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방에 있었다. 이래서 이른바 변방혁명론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일본 학자가 신영복 선생님이 그 인용을 해놨어요. 그 일본 학자의 그 변방혁명론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맞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막스에 이르게 되면 사회과학으로 진행이 돼요. 사회과학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방을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과를 현재로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결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니까 해방의 과학이에요. 그러면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해방이잖아요. 그게 인문학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과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네가 원하는 해방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이게 정치경제학에서 인문학으로 간단 말이 과학의 기초를 두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제 감옥에서 또 그런 환경에 접하셔서 인문적인 어떤 천착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라고 지금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이 논문이 나왔는가의 시대적상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인문학으로 가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인문학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하나의 모티브로서 그런 어떤 모티브적 역할을 한 게 이 논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얘기해서 그 변방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문득 들은 생각이 선생님의 변방론이라는 게 그냥 지금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럼요. 이런 바탕에 옛날부터 이렇게 쌓였던 아주 체계적인 사고 체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는 설명- 뭐 그 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튀어나오나요? 사람 생각이? 그게 발전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건 세계사적인 어떤 역사적 팩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으로서의 논리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막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막스를 성경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리고 논쟁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영복을 읽어라. 신영복 선생님은 막스를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한 번도 막스를 성경 종교화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까 그 단일 결정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요. 그러면 그러한 정치 경제학을 기초로 지금 인문학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신영복 선생님이 찾아낸 희망 또는 뭐 실천의 인문적 코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주혁 선생님이 강연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게 간단한 얘기야. 아이, 그렇죠. 그래. Thank you.